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최호종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김없이 찾아온 빅데이터 시간. 하다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네네. 사실 연예인들이 그 검색창에 자기 이름 쓸 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아, 그런가요?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힘든 건데 이거 진짜. 근데 궁금하네요. 네, 그랬더니 뭐 언급량은 많지 않았지만 예. 취향 저격이라는 연관어가 나왔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조금 이제 여기서 인기가 혹시라도 네네. 만약에 하나 뜬다면 뜬다면. 취향 저격도 제가 함께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루에 10번씩 검색할까요? 10번 정도로 되나요, 혹시 근데? 안 되나요? 10번씩 뭐 꾸준히 한 10년 정도 하면 10년. 약간 점처럼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0년이 매우 선정적인 단어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알아볼 기업이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기업은 쌍용건설입니다. 와, 쌍용건설. 쌍용건설의 전신은 쌍용양회건설 사업본부로 1977년 독립해 쌍용종합건설이 세워졌습니다. 설립 이래 싱가포르, 자카르타 등의 아시아를 비롯해 중동, 미국, 일본, 아프리카 등 총 20개국에서 약 120억 달러의 해외 공사를 수주한 전통적인 해외 건설 명가입니다. 건설이죠. 네, 1986년 싱가포르 스위스 스탠포드 호텔 래플즈 시티 복합 건물을 준공해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층 호텔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고 이후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 불리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준공, 싱가포르 친환경 건설사 시상에서 최우수 건설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며 1998년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4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바 있습니다. 사원수는요 1,328명이고요. 매출액은 2016년 기준 8,625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건설의 명가 쌍용건설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뭐 쌍용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다 보고 잘 많이 오지 봤어요. 않았을까? 네. 예. 일단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산희 학생은 어때요? 사실 제가 좀 거만할 수도 있겠지만 왜요? 예전에는 쌍용건설을 사실 쳐다보진 않았던 기업입니다. 솔직하게. 왜냐면 이제 저의 스펙을 믿고 하지만 요새는 제가 4학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우러러 보는 기업이에요, 사실 요새. 우러러 보는 그만큼 이제 취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네네. 건설 시장이 다들 좀 어렵다 요새.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꿈의 기업이에요. 그만큼 연봉도 높고 롯데건설, 현대건설, 쌍용건설이 정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돼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혜종 씨께서도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뭐 여기 쌍용건설에 대해서 뭐 깊죠. 어쨌든 쌍용건설 걱정에 밤잠을 못 이뤘어요. 정말 깊어요, 쌍용건설. 그래요. 요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쌍용건설 하면 사실 떠오르는 아파트가 없어요. 쌍용 아파트. 쌍용 아파트. 그냥 쌍용 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시대의 변화에 조금 발을 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뒤쳐졌다. 나 삼성 아파트 살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요새? 없어요. 레미안. 레미안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이게 아마 딱 독보적인 브랜드가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레미안 밤잠을 못 주죠.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밤잠을 진짜 못 드신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어떻게 회장님한테 전화라도 한번 넣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빅데이터 상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요즘 그 국내에서 쌍용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언급량은 아닌데 연관어나 키워드를 보면 건설, 그리고 김석준 회장, 싱가포르, 그리고 최호종 씨가 이제 뭐 레미안 같은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가라는 이름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이 예가가 사실 쌍용건설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의 언급량이 좀 적은 이유는 2013년 11월 이후에
그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점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좀 쌍용건설에 대한 어떤 관심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해외 수주에 좀 힘을 쏟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해외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좋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쌍용건설의 이미지를 조만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홍쌤, 상희 학생이 아까 전에 뭐 예전에는 쌍용건설 쳐다보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보통 취준생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의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건설업 채용을 이게 꿈꾸는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상반기가 원래 채용이 되게 적어요. 건설사는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반기 때 채용이 많은 편인데 쌍용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월에도 공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채 그 정보를 보면 토목 분야, 또 건축 분야, 그다음에 또 이공계만 뽑았던 것이 아니라 국내 영업 분야까지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영 지원 파트, 스텝 직군도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졸 신입사원 한 30여 명 정도 공개 채용한다고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15년 이후부터 3년 연속으로 좀 공채가 시행 중이거든요. 공채 시즌이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이쪽 그 부품 소재 산업들이 굉장히 업황이 좋고요. 또 자동차 산업이 이제 규모가 큰데 이제 건설업이 그동안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오랫동안 따고 또 그쪽으로 노력을 했던 친구들의 취업 자체가 너무나 차단됐었죠. 근데 조금씩 이제 공채가 좀 열리고 있고 쌍용건설도 거기서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 건데요. 우리 산희 학생 인터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인터뷰 분위기가 제가 그동안 좀 많은 이공계 기업을 다루면서 너무 안일하게 인터뷰를 시도한 게 아닌가 반성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번엔 반성을 하셨군요. 그래서 깊숙한 곳까지 한번 파헤쳐봐야겠다. 홍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도서관에서 매일매일 기사 공부를 하는 그 이공계 학생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을 제가 한번 이번에 타겟으로 열심히 인터뷰해봤거든요.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펀 강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0번 촬영. 바로 20번. 오늘의 기업이 왜 건설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상징하는 게 이제 에스컬레이터. 저렇게 학생들은 쌍용건설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어떠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김상준 씨 같아요. 지금부터 취준생의 이야기 출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하나 가능하세요? 예.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본강 시간이라서 오늘 지원할 자소서 좀 검토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이 쌍용건설이에요. 제가 지금 쌍용건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야, 이런 우연이. 쌍용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이게 막 레미안이나 롯데같이 막 프리미엄 아파트들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런 건설 브랜드로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있죠. 거주자가 아니라 취준생으로 바라봤을 때 쌍용건설의 이미지가 어때요? 저는 지금 건설을 막 메인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데 건설 자체가 되게 앞으로 좀 각광받을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건설업도 되게 그 앞으로 유력한 그런 분야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일이나 혹은 이런 좀 산업이 살아나게 되면 맞죠. 바로 이제 할게 돈이 정말 도는 데가 많아요. 건설업이잖아요. 그래서 쌍용건설도 되게 큰 건설업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좀 더 각광받게 될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인데 쌍용건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쌍용건설이요? 이번에 해외여행 준비할 때 막 보면서 싱가포르도 봤었었는데 그때 알고 있구나. 싱가포르에 유명한 그 마리나 베이 샌드 호텔 있잖아요. 그 옥상에서 수영하는 거. 예, 거기가 그 쌍용건설이 거기가 지었던 쌍용건설에서 지은 건가요? 저도 놀러 갔을 때 굉장히 놀러 좋다고 왔었어요.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싱가포르 랜드마크잖아요. 그렇죠. 취준생으로 바라봤을 때 쌍용건설은 어떤? 원래 건설 쪽이 아닌데 전기전자도 이제 전기를 건설 쪽에서 배관 같은 거를 하니까 배관. 예, 좀 관심이 있기는 있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건설 시장에 대한 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기사 자격증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무선 설비 기사 자격증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학교에 정장을 입고 오신 분이 계셔서 학교는 왠지 면접에 스멜이 나거든요, 약간. 오늘 아침에 면접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거는 이제 거기 쪽에서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회사는 이제 공항공사. 공항공사. 오늘 사실 이야기해볼 기업이 쌍용건설이에요. 사실 쌍용하면 요새 이제 면접을 많이 사람들이 보러 가지는 다니는 이제 분들이 많더라고요. 쪽에 많이 있는데 얘가 네네네. 그쪽에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쌍용건설. 맞아요. 취준생으로서 좀 힘든 게 어떤 게 있어요? 3학년 때는 막상 내년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4학년 때는 이제 듣는 과목도 좀 적고 취업이란 게 다가와 버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막상 하면 할 게 없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뭘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많진 않고. 인터뷰하다가 너무 반가운 예전에 얼굴이 이렇게 취향 저격을 좀 해주셨는데 한번을 한번 했었던 취향 저격했던 우연히 캠퍼스 우연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고서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네. 어디일 것 같아요? 오늘 예측. 삼성? 삼성? 아, 삼성. 그의 버금가는 그 버금가는 쌍용건설. 아, 그렇죠. 네, 되게 오래되고 뭔가 그 자리에 오래 정착해 있던? 예, 뭐 건설 업계에서는 쌍용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사실 건설 회사라 하니까 그냥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돈을 많이 받는다. 연봉이 많이 엄청 준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 거? 건설 회사가 좀 극과 극이긴 한데 좀 이름이 있는 곳은 되게 연봉이 많다고 다들 하더라고요. 연봉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봉이 많은 거다. 높다고 많이. 어떤 한 친구는 앞으로 뭐 건설업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 좀 불황이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거든요. 보통은 불황이라고 생각을 요즘은 좀 하지 않나요? 네, 예. 홍쌤 어떤가요? 그러니까 건설업은 일반적인 거시경제 지표하고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좀 어려웠던 이유는 내수건설 경기가 좀 침체됐던 이유도 있지만 저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좀 낮아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좀 좋은 긍정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니까 원유를. 네. 그런데 이게 저유가가 너무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중동 경기가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의 먹을거리가 중동에서 SOC, 사회 간접 자본 뭐 이런 투자들, 프렌트 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요즘 다시 또 유가가 좀 정상화 기로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장기적으로는 또 이제 사이클이 다시 이제 호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이 형. 네, 이제 소문의 진상을 제가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더라 통신, 가족과의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카더라! 카더라!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근데 이건 좀 사실인가요? 가족과의 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언제 만듭니까, 아이는?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의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은 제조업 생산 거점이 이제 국내가 될 때가 많은데 건설업은 시공 현장에서 이제 인력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올해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남 창원이라든가 또 인천 부평,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뭐 이쪽에 올해 한 3,800여 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투입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뭐 과거에 뭐 중동 쪽이라든가 해외에서의 또 투자도 많았죠. 그러다 보면 이 시공을 담당하는 분들이 국내에서 물론 설계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될 때 다시 말해 이 해외 파견 근무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조금 뭐 어려워지는 경향들이 있죠. 하지만 또 이제 직장생활 지속적으로 또 여러분들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 여기 가면은 해외 현장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치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직업감과 프로의식 이거를 면접장에서 잘 표현하는 게 취업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그 신입사원을 뽑을 때 요건을 보면은 작년 상반기에 한 60여 명을 채용했는데 그 신입사원 뽑을 때 근무 요건에 보면은 해외 근무가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근무는 좀 필수인 것 같고요. 작년에 5년 만에 인턴을 뽑았는데 역시 해외 근무 가능한 자만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쌍용건설에 지금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외 근무가 아무래도 많고 또 순환 근무제로 외국을 돌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초반에 얘기가 나왔다시피 회사 사정이 한동안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임금이 동결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그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직원 평균 연봉이 5,295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오랫동안 동결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사원 평균 4,316만 원, 대리가 4,871만 원, 과장이 5,424만 원, 차장 6,354만 원, 부장 7,27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뭐 사원이라든지 직원 평균은 뭐 나쁘지 않은데 과장 이상급의 월급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어떤 흑자로 전환이 되고 앞으로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봉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 선생님께서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스펙이면 좀 취업이 가능할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예전 학생들을 보니까 문과 학생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건설사 입사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입사했던 학생인데 미주권 이제 주립대학을 나왔고요. 학점도 한 3점 후반대. 전공은 이제 인문 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래 기획 직군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도 돌이켜 보면 15년도 때 두바이 투자청으로 이제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바이 투자청 같은 경우에는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산 규모가 무려 23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펀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외 자본이 이제 주인이 됐기 때문에 본사와의 어떤 소통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학생이 입사했던 케이스가 제 학생 중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들은 뭐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과거에 호남권 사립대학 그 지방 거점 국립대는 아닌데 거기를 졸업하고 학점이 한 3점 후반대, 그리고 토스나 5급 정도, 그다음에 토익도 한 800 초반으로 전기공학을 전공했던 친구가 취업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그 학생들 중에서도 기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공학 직군들도 그러니까 회로로 공부를 하는 전자공학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위주로 공부했던 전기공학도들이 있죠. 특히나 이 전기공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건설사가 이제 또 내가 취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기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건설사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전공이 전기라고 하면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 디스플레이를 쓸 수 있지만 하반기 때 또 채용이 많아질 수 있는 건설사와 플랜트도 같이 도전해야 된다. 이 부분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효정이 형. 네,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준비를 해준 거를 제가 아니에요. 준비한 것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밤잠 못 하겠습니다. 자고, 밤잠 못 자고 준비한 거. 자, 종이에 해시태그!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짠! 샵 ICD, 샵 해외 수주.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두바이 투자청이죠. ICD를 최대 주주로 맞이하면서 해외 실적이 아주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오일머니에 대한 기대가 좀 큰데요. 자세히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쌍용건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관리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꾸준한 현지화를 바탕으로 해외 수주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ICD, 두바이 투자청 같은 경우는 230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2015년 1월에 94%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뭐 거의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굉장히 든든한 기업이 또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바이 투자청 같은 경우는 연간 물주하는 그 물량만 해도 22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만 쌍용건설 쪽으로 좀 일감을 조금만이라도 몰아준다면 앞으로 회사는 더 커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호재가 있습니다. 그 신용 등급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2015년 초 싱가포르에서 정부가입주 공사 참여를 했는데 신용 등급 중에서 이제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아마 이런 소문들이 좀 더 퍼져 나간다면 해외에서 뭐 공사를 또 따고 또 건물을 지어 올리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뭐 전문가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 쌍용이 건설한 화제의 건물들이 참 많았죠. 네,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제 쌍용건설이 세계적인 건설사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이제 기여를 했던 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래플즈 시티 싱가포르라는 건물인데 싱가포르에서 특히나 이 쌍용건설에 대한 신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07년에 52도 기울어진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물인 것 같고요. 이 앞으로도 그 2015년 12월에 두바이의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 그다음에 고급 아파트가 있습니다. 탐 게이트웨이라는 이 아파트를 공사를 따내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릴 만한 건물들을 많이 또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샵 쌍용예가 샵 밀양. 그 밀양 지역의 그 쌍용예가 더 퍼스트라는 프리미엄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요즘에 그 경남 지역에 뭐 지진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잖아요. 또 1급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또 지진 대비도 하고 또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하니까 아마 밀양 지역에서는 아마 인지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좀 주택 사업, 국내 주택 사업에도 좀 들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양이 최초로 전 가구에 그 2m 정도의 테라스형 광폭
발코니가 전 가구에? 예, 전 가구에. 그래서 요즘엔 사실 발코니를 한동안 또 없애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다시 그 새로운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발코니를 다시 만드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2m 정도 테라스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열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대기할 수 있는 맘스 스테이션, 일명 새싹 정류장이라는 곳도 여기 생겨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그 자동차 사고 많이 당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시설 그리고 어디서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전자책 도서관도 또 도입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패드를 모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 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러니까 밖에서도 뭐 집안의 어떤 전구를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 안에 어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또 탑재한 그런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최효정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강도 6.0에서 6.8까지 견딜 수 있는 1등급 내진 설계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건물들 사실 아직 내진 설계가 많이 돼 있지 않아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얘가 그리고 쌍용건설이 짓는 국내 아파트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설업계는 어떤 진짜 이공계적인 그런 마인드만 뭔가 중요시 될 것 같고 글로벌틱한 그런 느낌은 솔직히 조금은 그런 이미지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그럼 실제로 어학 점수라던가 뭐 특기자 전형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다양한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문과 학생이 해준 질문인데 이제 쌍용건설이라고 하면 이공계적인 뭔가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로도 많이 좀 이렇게 수출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인 어떤 기술이나 실력이 좀 필요한 건 아닐까? 어떤 것들이 뭐 전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형을 뭐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 걸 살펴봤더니 뭐 특별한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건 있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어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원어민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공계 학생들도 아무래도 어학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좀 가산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면접 진행자가 이 가산점보다 각 계열별로 어학 우수자 비율이 따로 지정돼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학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전형이 따로 있진 않지만 따로 또 뽑아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쓰고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뭐 영어라든지 아랍어, 그다음에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회화를 지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해외 파견을 앞둔 직원에 대해서는 8주간 합숙을 하면서 영어 교육을 또 따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학에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좀 성적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이 쌍용건설에 취업하는 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3점대 되게 초반 학점이다 보니까 서류를 그냥 보지도 않고 커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3점대 초반의 학점을 어떻게 보고 낮은 학점인 학생을 사조사에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부각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학점 질문은 매일 나오는데 조금 이번엔 달라요. 학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가 보통 물어보면 3.5 정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3점 초반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인사 담당자님께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지 또 이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학점이라는 건 이제 전공 실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건 성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시절 때 이제 놀았다는 거예요.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 그럼 얘는 뭐라고 놀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학점이 낮은데 저학년 시절 때 좀 놀았구나.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뭐 인턴을 했다든가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갔다 왔다든가 기사 관련된 자격증을 나도 좀 차곡차곡 취득을 해서 본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 많았다. 아니면은 이공계인데 좀 어학 실력은 좀 좋은 편이네. 우리는 해외 현장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극복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학점이 낮아서 그런 부정적인 식견을 보고 이력서나 자소서 내용을 훑어볼 텐데 관련되는 내용에 또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동아리 뭐 국토대장정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그 초반에 있었던 그런 나쁜 선입견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공계들한테 학점이 낮다는 건 사실은 치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이건 되게 진중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관련 또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이미 내가 무너져 내렸다.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건 뭐 내가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인턴을 할 수도 있고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한데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진중하게 본인을 고찰해보고 이력을 만드는 그런 작업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 효정이 형.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코너예요. 기대가 돼요. 양상국 씨 돌아와도 네. 이 코너만 꼭지만 내가 하면 안 돼. 요거 너무 중독성 있는 거. 사실 오늘 제가 좀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벌써 오셨네요. 벌써 오셨네요. 시작되셨어요. 저 낯이 익은디? 어렵습니다 벌써. 혹시 지난달에 NC 면접 보지 않았어요? NC 한번, 네. 내 동생이 거기 있잖아. 양동기 본부장이라고 거기 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뭐 할 때 우리 쌍용건설이 이게 지금 좀 면접이 예상 질문이 지금 인터넷 돌고 있슈. 우리 더블 드래곤 쌍용 우리 돌고 있슈. 근데 우리 다 절대로 나 거기 예상 질문에 나온 거 절대 안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슈. 잘 대답해야 돼요, 이거. 자, 우리가 아무래도 해외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해외로 파견 근무를 많이 가는 경우가 생겨요. 자, 해외 몇 년이나 나가 있을 수 있어요? 몇 년이요? 얘기해 보시오. 적으로. 솔직히. 몇 년이요? 전 사실 면접 자리에 와서 거짓말 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예? 저는 한 3개월 정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요? 저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나 하지만- 학생 마음이 굉장히 드는데 가지 마요. 하지만 일로 앉아요. 제가 여기서 1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사실 거짓말을 치고 싶지 않았고 3개월을 하면서 저의 가정도 있고 사실 또 친구들도 있고 좋아하는 한국의 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2년 이상 장기 근무를 원한다. 그럼 그만둘 거요? 그 부분은 사실 또 이제 돈벌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또 채우고 싶습니다. 매력 있는 거. 밀당을 잘하는데 이거. 밀당을 잘하는데. 와갖고 내 등 좀 긁어봐요. 이거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요. 이렇게 상사가 사적인 질문을 뭐 찬다던가 사적인 심부름을 계속 시킨다. 어떻게 대처할 거요?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사의 말을 듣는 것부터 회사의 이제 문화가 또 시작되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또 군대를 다녀왔는데 선임이 이제 저한테 좀 불편한 거 발을 좀 씻겨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적도 있는데 제가 또 씻겨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상사의 부탁이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부탁이 이슈. 어떤 거? 해외 한 10년만 나갔다. 상사의 부탁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상사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또 해야겠습니다. 논리가 엉뚱한데 이거. 3개월 이상 갔다 있지만 상사가 시키면 10년도 갔다 올 수 있다는. 홍쌤 이거 제가 홍쌤한테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그 해외로 장기간 근무를 원한다면 최대 몇 년까지 생각이 드신가요? 제가 여기서 특정한 시기를 확정해서 확답 드린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발레리나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건축이라는 전공을 제가 고등학교 때 선택을 하고 또 그 이력을 쌓고 학업 공부를 진행해 보면서 건설업에 있는 종사자라고 하면 해외 현장 또 건설 현장에 대한 그 근무 경험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는 사회 초년병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저의 프로로서의 제 실력을 좀 다지기 위한 그런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최대한 제 프로로서의 실력을 쌓기 위한 해외 투자에 대해선 몸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 못하냐? 해외 파견 근무 되게 힘들어요. 산이 학생 오늘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나가면. 그러니까 힘든데 그걸 저희가 안 힘듭니다. 그건 설득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프로로서 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 부분은 제가 겪어야 할 저만의 어떤 과정이다. 그래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나는 또 어떤 과거에 비슷한 경험들이 나에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설득을 해야 돼요. 면접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컨셉을 조금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열 씨 서류에서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좀 받았는데요. 실전 면접에서 강할 수 있으니까 또 기대를 갖고 네, 면접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열 씨 들어오세요. 네, 인사하고 편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빔밥 같은 지원자 강동렬입니다.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그런 거 말고요. 준비한 거 말고 그냥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원한 직무는 메인터넌스입니다. 메인터넌스는 장비가 항상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유지하고 셋업하는 직무를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해왔으며 그것이 제게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1분 PR만 생각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을 때 좀 당황했어요. 이제 지원 동기를 따로 물어보셨으면은 제가 침착하게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1분 PR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부족하게 대답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보니까요. 네. 그동안 이제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네. 많이 이제 써주셨는데 네. 그 협업이 빛났던 경험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10개 정도 하였는데 학부 시절 저희가 멘토링 시스템이란 걸 운영했습니다. 네. 제가 2학년 시절에 저처럼 1학년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함께 저는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요. 저는 낮은 실무 능력을 가진 친구들과 이제 업무를 해 나가면서 각자 남은 분담 한 5가지로 나눈 분담했던 역할을 모두에게 다 수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각자 능력에 있어서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못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서로 매일 밤 대화를 하면서 이쪽 회로도가 어렵다면 회로도 읽는 걸 가르쳐주고 실무 능력이 어렵다면 실무 능력이 어려운 걸 가르쳐주는 친구들과 같이 짝을 이루며 매일 밤 같이 샜습니다. 대회에서는 당연히 높은 실력을 갖춘 친구들과 짝을 이룬 팀이 대표로 선정해서 대회를 나갔는데요. 회로도 읽는 것조차 힘든 친구들은 회로를 잘 읽을 수 있었게 되었고 납땜하는 것 어려운 친구들은 납땜을 잘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친구는 어디에서나 있고 못하는 친구는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기억나는 경험입니다. 성과 측면에서는 그러면 너무 더디고 네. 성과물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으면 잘하는 걸 다 부여해서 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로만 봤서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대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자신이 어려웠던 문제들을 친구들과 함께 이제 경험해서 높은 실력을 갖추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 대회를 나가는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1등과 같은 성적은 아니지만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팀워크를 잘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저는 경험을 위주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팀워크에서 성과 측면을 얘기를 할 때 목표를 세우고 꼭 잘할 필요는 없지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다 그러면 좋은 성과라고 저는 이제 여겨지는데 동열 씨가 말한 대답에서는 목표는 다 잘해서 출전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팀워크가 빛났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대표 사례라고는 좀 적합하게 이제 여겨지지는 않고요. 서로 힘을 합쳐서 성장을 했다거나 서로에게 도움을 줬다거나 변화를 줬다거나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례로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불어 살아가는 거 공존하는 거면 네. 우리 회사 말고도 일반 네. 사회적 기업도 다 더불어 살아가고 공존하는데 네. 그게 우리 SK 하이닉스에 무조건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제가 전자과를 진학하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전자와 반도체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반도체는 저에게 가장 싼 원료인 실리콘을 가지고
높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업입니다. 여기 회사에 취직한다면은 평생 믿고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요. 막연한 취업 생각이었지만 SK하이닉스의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 1등, 무조건 1등이 되자라는 가치관보다는 제게 더 어울리는 회사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단점도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다소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D램이라는 최고의 이제 매출 효자상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D램 다양한 이제 낸드 플래시 등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도 D램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는 약점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에 반도체에 있어서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SSD라는 메모리입니다. SSD는 이제 하드디스크 매장 시장부터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전자, 인텔이 있는데 그에 비해 좀 낮은 수치인 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SSD 시장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드디스크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에 있던 시게이트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이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하이닉스도 비모리 계열의 이제 높은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고, 제가 하이닉스에 대한 단점을 물어봤던 것은 이 친구가 너무 교수님에게 좋은 말만 들어서 우리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로서 하이닉스의 단점이 무엇일지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어떤 하이닉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좀 최근에 어떤 앞으로 이슈가 될 어떤 산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제가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입사 동기 SNS를 우연히 들어가 보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동기가 본인이 억울해할 만한 그런 얘기를 다른 막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막 댓글 달리고 그 친구 그런 친구야? 막 이런 지금 상황들이에요. 네. 다른 동료들도 뭐 실망이네 막 이런 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SNS에 이 글을 올린 그 회사 동료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그 친구와 이제 밥을 산다던가 해서 만나볼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날 피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자주 접촉을 하여 이제 만남의 자리 한번 가져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도 저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꾸준히 저의 성실함이던가 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저에게 분명 안 좋은 오해나 그것도 겪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본 친구들은 저에게 좋은 평가해 주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사가 우리 부서가 맨날 야근을 하는데 네. 상사가 우리한테 또 계속 야근시키고 자기는 정시 퇴근을 해. 네. 이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사가 퇴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저희가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몇 시까지 퇴근하지 말고 너도 같이 일을 하여라 라고 말했다면은 그렇게 퇴근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저희가 나눠서 분담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자기는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SK그룹 직무적성 검사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다 잘 지내는 거예요. 동료도 이해하고 상사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동료한테 기분이 나빠서 한번 따져 묻거나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점수를 얻게 될 거예요. 협업이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동료와 사이가 틀어진다, 이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사이가 안 좋은데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쨌든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답변을 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이해를 하겠다, 밥을 먹겠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상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상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좋았습니다. 저희가 강동열 씨를 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적극적인 행동력과 친화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영향을 가진 인재여도 선배들과 동료들과 화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동하고
어울리면서 제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들어왔습니다. 이는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배울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SK하이닉스에 적합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화력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요. 네. 같이 입사한 동기가 네.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너무 어려워서 동열 씨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 그 동기는 경험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고 네. 동열 씨는 그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동열 씨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 안에.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제 일이 끝난 이후에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게 맡은 업무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다 끝내놓고 이제 도와주는 상황이 된다면 도와주겠는데 만약에 제가 할 것이 있는 상황에서 일과 시간에 알려달라 하면은 단호히 거절할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네.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서요. 동기한테 그럼 한번 거절의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동기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 나 지금 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못 도와줄 것 같아. 내가 한 게 다 끝나면은 도와주던가 할게. 연락할게.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마냥 기다려야 되는군요. 연락할 때까지. 제가 주어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시간에 이제 따로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고요.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에서의 본인의 의무, 역할, 그러니까 갈등이죠. 갈등, 역할 갈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동기로서의 어떤 관계와 상사의 업무 지시를 내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인데 주어진 업무를 먼저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누구나 원하는 답이고요. 그런데 그 동료에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인데 거절을 단호하게 한다 이 부분은 저는 좀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동기와의 어떤 그 대인관계, 친화력 이것들을 계속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안 난다면 업무 시간을 마치고 남아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내가 요령이라도 알려준다든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좀 부드럽고 서운해하지 않게 이런 적절한 거절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감점을 드렸습니다. 여기 취미 특기에 보면 항공모함 조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취미예요, 특기예요? 취미이자 특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드는 거 손으로 조립하는 거 되게 몇 학년? 초등학교라기보다는 유치원 때부터 동네 구멍가게에 있는 이제 로봇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항공모함 조립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거나 방학 기간에는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를 만들었어요? 큰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 만들었고 3개 정도? 네. 크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한 1m 가량 되는 선박 같은 것들 말합니다. 제일 처음 만들었던 항공모함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저희 큰 매형이 지금 이순신호라는 그 모함에서 지금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이순신호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면서 장황한 수식어나 미사여구를 많이 써서 신뢰도에 제가 좀 회의를 갖게 됐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장황한 수식어 써 믿지 못하면 생산 이쪽에 뽑히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만들었냐, 제일 먼저 만든 건 뭐냐, 지금까지 몇 개를 만들었냐 이러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아까 해봤는데 진짜 항공모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그걸 믿고 넘어갔습니다. 네, 자소를 보니까 누님이 2명이 계시네요. 네. 이력서에. 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아무래도 뒤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부모님께서 좀 약간 좀 많이 그 케어를 하시거나 좀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어찌 좀 안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제게 되게 막둥이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라고 평가를 내리고
넌 좀 애겠구나 그런 선입견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자라고 있고 지금이 성인 된 이후에도 부모님에게 가장 사랑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늑둥이로서 가지는 책임감은 어렸을 때부터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다 소풍이나 이런 날이 되면 다 오시곤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다른 분들보다 나이가 더 드신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빨리 어른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사랑을 주신 반면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심어주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 빨리 이제 직업적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고? 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소개 읽어보면 약간 뭐 누님의 어떤 그 조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교수님의 조언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나 네. 이런 것들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네. 좀 의지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본인의 네. 리더십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문과를 졸업했는데요. 문과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제가 수학을 조금 싫어해서 기피를 하여서 이제 문과 쪽으로 선택한 건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조금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공무원이 되기를 되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제 기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현실적인 수학이 싫어서 기피한 것은 맞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것과 달리 저는 속에서는 제 기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교수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이공계로 진학한 것은 제 속에 있는 이제 열망 같은 것들이 폭발하여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동딸이라든지 외동아들 또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뭐 좀 사랑을 받고 애중지 키웠을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면접관들이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굉장히 좋게 뭐 예쁘게 이렇게 자라왔는데 회사라고 하는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좀 상사들한테 치이기도 하고 또 동료들한테 약간 좀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 많이 깨닫고 있었고 또 부모님께서 많이 늙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왔고 또 그런 어떤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답변을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면접을 기회를 주신 SK하이닉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애정이 깊어졌고 입사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부족한 말들을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지금은 지원자로서 인사드리지만 나중에는 가족으로서 꼭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빔밥 같은 지원자 강동렬입니다.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SK하이닉스에 적합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사회적 기업도 다 더불어 살아가고 공존하는데 네, 제가 전작과를 진학하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강동렬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좀 자신감도 넘치고 그러니까 말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끝까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그런 자세 면에서는 굉장히 호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가를 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평가요? 네. 그러니까 뭐 한 B뿔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 SK하이닉스를 무조건 지원했다, 무조건 선택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다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는데 그냥 뭐 더불어 살아가는 뭐 그런 SK하이닉스 뭐 이런 정도밖에 지금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아쉬움을 좀 제한다면 나머지는 다 괜찮았다고 생각해서 B뿔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점수 주셨네요. 네. 합격이네요. 합격입니다. 네. 삼촌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 A 마이너. A 마이너스. 네. 와, 근래 들어서 최고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우려가 다 불식됐죠. 자기소개서에서
그러니까 그 3분 영상 할 때 좀 목소리 톤이 너무 낮아가지고 네. 좀 에너지가 떨어져 보였던 거라든가 뭐 그다음 그 뒷부분에 3분 영상하고 자기소개 뒷부분에 막 장황한 얘기하고 최고의 이런 부분이 여기서 안 보였고 네. 점점 가면서 이렇게 점수를 좀 따가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A-. 아, 네. 좋은 점수 주셨습니다. 네. 저도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B+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뭐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본인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의지는 계속 보여줬고 또 대답을 뭐 커뮤니케이션이 뭐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B+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면접 가면 합격할 것 같아요. 네. 네, 동열 씨. 네.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떨리고 이제 제가 가는 모의 면접이라 해가지고 조금은 마음은 나았었는데 네. 질문들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예리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당황해서 좋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합격을 받으셨어요. 네, 네. 동열 씨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어려웠거나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었다면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경우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무조건 취업하겠다, 무조건 여기 회사로 가겠다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반도체 회사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회사에 적합해서 여기 회사에 제일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방향은 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네. 가겠다. 근데 지금 취업도 어렵고 사실 한 회사만 바라보고 거기만 계속 하는 건 경우는 없거든요. 네. 면접관들도 알아요. 네. 여기 말고 어디 또 지원하셨어요? 뭐 여기 떨어지고 거기 붙는다면 거기 갈 거예요? 뭐 이렇게 네.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여기만 하려고 한다. 이런 거짓말, 뻔한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지원 동기는 네. 결과적으로 내가 이 회사가 좋아서 지원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네.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했던 뭐 스마트 윈도우 뭐 네. 아니면 뭐 땡땡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 뭐 예를 들면 그 인터넷에 했던 장비 유지 관리 업무 해본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내가 이 메인터넌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나의 장점을 찾았고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점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주는 게 굉장히 네.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원 동기로서는. 조금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쓰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꾸 더불어 사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너무 더불어 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적인 강점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게 지원 동기로서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질문 궁금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질문에 있어서 이제 제가 더불어라는가 이제 공동체적인 걸 강조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압박 질문하신 것들이 그런 쪽 위주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은 덜 강조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빈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 직무나 어떤 팀워크, 조직 생활에서 네. 팀워크 참 중요하잖아요. 네. 본인도 잘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도 협업이나 팀워크를 강조를 계속했고 자기소개를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도 매번 더불어 살아간다. 더불어 살아간다.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것만 너무 이제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개념이 정말 무엇인지 궁금했고 네.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정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또 네. 이제 궁금했고요. 다른 역량들도 좀 보여주신다면 그 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좀 더 비중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고요. 네, 면접을 하면서 제가 순간 느꼈던 것들은 다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어떤 분이 먼저? 선충 먼저 아, 네. 하실까요? 아마 그 오늘 아쉬웠던 건 처음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얘기한 거 못했잖아요. 네. 준비한 거 다 얘기 못했잖아요. 네. 이제 오늘 여기서 많이 떨어봤기 때문에 다른 면접에서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좀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 말씀을 하실 텐데
목소리 톤을 좀만 더 높이고 네. 좀 그랬으면 아까 좀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톤 연습을 좀 네. 아까 3번 피아는 더 낮았는데 네. 이제 톤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뭐 특별히 따로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오빠, 교회 형으로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교회 형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뭐 특별하게 뭐 단점을 찾기보다는 가족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따라다니는 질문들이 아마 그 너무 이렇게 귀여움받고 애지중지 키워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앞서 평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은 본인이 정말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솔직한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뭔가 좀 짜여진 각본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런 어떤 오히려 당황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보이고 진정성 있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 좀 많이 하고 면접을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는 들어왔을 때 인사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도 인사하시고 퇴장하실 때 너무 끝나서 이미지 관리를 안 하시고 나간 것 같아요. 문을 팔을 그쵸 너무 확 이렇게 열고 나간다든지 닫고 나간다든지 마지막까지 그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긴장하셔서 그랬을 텐데 손이 이제 주먹을 잘 쥐고 계셨는데 엄지가 계속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글쩍글쩍 하는 게 보였거든요. 지금도 고고. 아 이렇게 지금. 네, 주먹을 그렇게 쥐고 이렇게 주먹을 그쵸. 네, 그 자세로 있으면 안정돼 보이는데 이걸 계속 이제 엄지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말을 할 때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실 때 교수님이, 부모님이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웃 어른들 할 때는 깨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표현을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대인관계 더불어 사는 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디서 조금 점수를 깎았냐면 동료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겠다. 그 부분. 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우선이긴 한데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좀 서운하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점수를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합격하셨고요. 네, 남은 면접 준비 잘하셔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